자, 686페이지. 자, 뭐가 나와? 챕터 3. 이게 나오네. 자, 챕터 3는, 자, 뭐가 나왔어, 이제? 폐관, 이게 나왔죠. 폐관 문화. 그래서 가전하고 같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폐관하고 가전을 쪼개서 폐관 문화, 이렇게 말했지. 폐관이라는 말 자체는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 직책의 이름이야, 직책의 이름.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해가지고, 여론을, 자, 청취해서 전하는 사람이 폐관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겠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허구적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자, 문학화 시켜놓은 게 폐관문학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폐관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담항설유다 이렇게 말해. 가담항설. 가담은 뭐지?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다 이거야.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 이야기 이거지. 그래서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가거나 뭐 맨날 그 정제 친구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뭐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입하고 틀다 오시거든. 그러면 뭐 나란 이야기를 하겠니? 그분들이 그치? 뭐 누구네 딸 이야기, 뭐 사연 이야기, 먼저 세상 떠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듣다 보면은 그 중에 아주 재미나고 괴이하고, 자,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 그 가담항설에다가, 자, 허구적 창작을 가미해서 쓴 글이 바로 폐관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폐관은, 자, 문집으로는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 고전 산문에서는 이제 뭘로 드러나냐면은 이 문학이 설이라는 장르로 드러나. 설이라는 장르로 드러나. 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화설, 이옥설, 주홍설, 주례설 같은 설자류라는 거지. 설자류. 그래서, 자, 설이라는 게, 자, 뭐냐. 이게 이제 폐관의 한 양식이고요. 한문학의 한 양식인데, 한문으로 쓰여진 산문의, 산문의 한 양식이야. 한문 양식의 자, 형태인데, 이 설이라는 구조는 보통은, 자,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단 구조.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2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직접 경험이 주로 나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자,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줘?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 교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일반화가 어떤 과정? 유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다? 교훈을 주려고 하는 양식이 바로 설이라는 거에 대한 양식이다 라고 나와. 오케이?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폐관문학, 참화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경설, 그 다음에 주홍설, 이 세 작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설, 이게 나오지. 그치? 자, 요런 특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설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 686페이지 4번에 설 한번 봐봐봐, 설. 한문학 양식의 한 갈래로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펴는 것이니 논보다는 평이하고 상세하게 해설에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사물 또는 사건의 뜻과 이치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을 우의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대부분 자 2단 구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네 번째 거 보니까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보편화와 깨달음 이게 나오지. 다른 말로는 자 이게 뭐가 되고요? 사실이 되고요. 자 이게 뭐가 되고요? 의견이 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전제가 되고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의미 부연이 될 수도 있더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설이라는 양식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2단 구성의 전후 화제 관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주제를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3단 구성의 글의 논리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2단 구성은 사실로부터 의견 깨달음에 이르는 직관적인 통찰을 위해서 바로 이루어진 깨우침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단 과정도 어떤 의미 전달도 되지만 2단 과정에서 보다 선명하게 2단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의견을 통해서 선명하게 자기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장르이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1번에, 자, 그때 우리가, 참화설을 해봤나 보다. 그치? 그 다음에 참화설 하나 했나? 참화설하고, 주홍설. 경설 안 해. 참화설하고 주홍설하고 경설 안 했어. 자, 그 중에서 이제 참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읽지는 않고, 참화의 경험을 해본 거야. 참화의 경험을 해본 거지. 참화가 뭐야? 말을 빌려 타본 거야. 말을 빌려 타본 거. 말을 빌려 타보니, 자, 좋은 말을 빌려 탔을 때와, 자, 준말을 빌려 탔을 때와,
노말을 빌려 탔을 때가 사뭇 다르더라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를 하나 쫙 렌트해서 탔는데, 그치? 스포츠카를 빌려 탈 때와 경차를 빌려 탈 때와, 그치?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빌려 탈 때도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 이렇게, 자, 사물에 대해서 차이를 느껴. 그래서 좋은 차를 탐하게 돼.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원래 자기한테 자, 스포츠카가 있고, 자, 오래된 자, 중고 경차가 있다면, 그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같을 것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자기 거라는 건 없는 거잖아. 자기 거라는 건 다 빌려서 사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빌려서 사는 거고, 임금의 권력도 자, 백성들에게 받은 거고, 자, 신하의 권력도 백성들에게 위탁받은 거고, 모든 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어. 근데 사람은 자, 이거 한번 빌려 타보면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되더라.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자, 깨달음을 얻게 돼. 어떤 깨달음을 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자, 쉽게 말해서 자, 욕심일 뿐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어. 말을 빌려 타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자,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더라, 이거지. 오케이?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자, 뭐가 되고요? 뭐가 되고요? 뭐지? 참화설이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홍설 돼 있는데, 주홍설은 배주자 늙은이 용자거든. 배에 사는 늙은이거든. 이거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먼저 나오지. 그치? 자, 한 나그네가, 보니까, 베트남에 뭐지? 저기 어디, 동남아의 선산족도 아닌데, 배 위에서 살아. 위태롭게, 위태위태하는 배 위에서 살아.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묻지. 아니, 왜 이렇게 안전한 땅을 놔두고, 그렇게 위태로운 배에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주홍이 뭐라고 대답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너무 안심하게 되어서, 경계한 바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 위험을 만나면 아무 대책도 없이 위험에 쓰러지고 마는데 배에서 사는 거는 늘 위태롭기 때문에 늘 경계하게 살기 때문에 되려 위험을 자, 덜 만나게 된다고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자, 주옹의 삶을 통해서 어때 뭐 유비무환의 자, 미리 자, 환난과 근심을 대비하는 이런 태도에 대한 자, 깨달음을 얻게 돼 이거지. 자, 요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봐보자. 2번. 2번에는 뭐가 나왔어? 경설이라고 나왔지. 경설. 자, 이때 경자가 무슨 경자? 거울 경자지. 이거는 거울 이야기 이거야. 거울 이야기. 이것도 사실을 통해서 어떤 자, 깨달음이 나오겠지. 그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 체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오겠지. 일반화시킨 깨달음이.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봅시다. 짤막하네. 자,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했다. 자,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정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손이 묻기를 아니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에 대해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자,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기처럼 흐미하니, 자, 이미, 자,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치고 있으니, 그게 무슨 까닭이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는 손과, 자, 거사의 태도가 보이는데, 손은 어때? 아주 일반적인 사고, 고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인물이지. 그렇지?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기 때문에 자, 얼굴을 비춰보고 맑은 기운을 택하기 때문에 맑게 닦아야 되는데 거사는 자, 거울을 닦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때? 자, 특수한 상황이지요. 그렇지? 비일반적이고 비일상적이지. 자, 이거에 대해서 손이 물었습니다. 왜 거울을 닦지 않고 흐릿한 거울을 보고 계시오? 하고 물었네. 그래서 자, 이 가운데 보면은 뭐 손이 거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뭐 일반적인 사고라는 게 뭐 고정관념이란 말로 해도 되겠지. 요게 하나의 어찌 보면은 사건이지.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내죠? 거사의 의견이 나온단 말이야. 거사의 의견이. 자, 뭐라고 나오나 봐봐. 거사는 말하였다. 거울이 맑으면, 자, 거울이 맑고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자,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할 거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지.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다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데, 잘생긴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거를 흔쾌히 생각하겠지만, 못생긴 사람은 어때? 거울을 보면 속상해서 깨뜨리게 버리게 되네. 그러니 깨끗한 거울보다는 차라리 탁한 거울이 나은 게 아니겠는가? 계속해서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겉을 상우지 못하니 그 맑은 겉을 지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줘도 시기가 늦지 않은 거라네. 그러니까 자기 역시 뭐냐면 지금은 자기 어때? 볼품없는 모습이야. 그치? 근데 볼품없는 모습인데 거울이 너무 맑으면 볼품없는 자기를 확인하게 되니까 되려 속상해서 거울을 깨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지금은 못났지만 잘생긴 얼굴이 된다면, 좋은 얼굴이 된다면, 그치? 좋은 얼굴이 그때 거울을 닦아도 늦지 않대. 거울은 본디 맑은 것이니까 굳이 지금 닦을 필요는 없다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은 못난 내 모습이 잘난 내 모습으로 바뀐 다음에 거울을 닦을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내가 더 많이 수양을 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의 모습을 능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못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처세의 경우인데, 그치? 지금은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가 아니야.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그런데 언젠가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중이 쓰이게 될 때가 있다면 그때를 기다리겠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손에 대한 거사의 생각은 뭐다? 거울이라는 것은 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언제든 닦을 수 있어. 결국은 뭐가 중요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되는 때를 기다려야 돼. 그치? 이 때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 처세의 태도가 돼. 처세의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거울 보면은 속상하단 말이야.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수험생으로서 맨날, 루저처럼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짜자잔 해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감색 양복 예쁘게 입고,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딱 그때 보면 어때? 거울을 봐도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뭐 하겠다? 때를 기다리겠다. 처세가 되거나 자기 스스로 노력하겠다. 그때 거울을 닦아도 되지 않은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글이 경설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옛날 거울을 택한 사람은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는가 하더니 손은 결국 대답이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어찌 보면 손도 나도 보잘것없는 나도 이제 거울 보면 안 되겠네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네. 작품 해설 경설은 흐린 거울을 취하는 어느 거사의 태도를 통해 처세와 삶의 방식을 일깨우는 교훈적 내용 미치고 처세와 삶의 방식을 일깨우는 교훈.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한 방식이고 하나는 처세. 먼지가 끼어도 원래 맑은 속성은 변하는 거울처럼 사람도 부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원래 선한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들어 현실적인 처세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핵심 정리 보니까, 한문수필 밑쪽거나, 이게 지금 우리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수필 자체는 한문수필이야. 고려시대 때 그리니까. 그 다음에 처세훈적, 풍자적, 교훈적, 관조적, 비유적, 처세훈적, 미주고, 처세훈적. 처세에 관한 교훈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대화체고요 번역체, 대화체 밑줄.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 삶에 대한 관조, 삶을 탁 꿰뚫어 볼 수 있는, 덕자로서, 인자로서의 모습. 특징 보니까 철학적 사색, 처세에 대한 방편, 대화를 통해 주제 암시, 그 다음에 사물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글,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깨달음을 주는 교훈적 수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장르로 보면 수필이야. 지금 교훈적 수필입니다. 밑에 한번 봐볼까? 거울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볼 때, 거울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적이니까 시대적 현실과 반영하면, 처세에 대한 가르침,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처세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나의 덕성은 정해져 있는데,
나를 어때 인재로서 등용하는 왕이 있을 거고 나를 어때 인재로서 등용하지 않는 자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은 내가 나아가지 못하지만 자 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자 출사하겠다, 세상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자 현실적인 처세관을 보여주고 있는 게 경설 요 작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 보시면 고전 소설이 하나 남아 있네. 고전 소설. 자, 우리 산문문학에서 고전 산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소설이겠지. 소설. 그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소설인데, 자,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뭐 소설 자체가 뭐 우리가 자체에서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현대 소설 가서 한번 볼게. 자, 고전 소설 요거 한번 봐보자. 고전소설. 자, 고전소설 보시면, 자, 뭐가 나와? 뭐, 개념, 요거 보시고, 한문소설, 구문소설 보시고, 자, 특성 한번 봐봐봐. 이 중에서, 자,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한마디로 말해서, 쌤이 이제 이거를, 자, 소설의 3요소로 설명해주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의 3요소 그러면 뭐뭐뭐를 찾지요?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봐. 오케이? 자,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보는데 자, 구성의 3요소가 뭐야?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되거든. 결국은 소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주제, 구성, 문체 중요하지. 인물, 사건, 배경 알아야 되지. 자, 가장 키가 되는 중심만 한번 봐보면 고전 소설의 주제는 자,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지? 권선징악입니다 라고 말하지. 고전 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성격이 됩니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권선징악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구성? 평면적 구성입니다. 평면적 구성이라는 것은 구성에서 평면적 구성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 시간의 역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쭉 가다가 3년 전 그날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일대기적 구성, 기본적으로 일대기적 구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대기적 구성,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 해가지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흘러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체는 기본적으로 자, 문어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어체. 문어체의 반대가 뭐지? 구어체. 그러니까 구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언문일치잖아. 언문일치라는 건 뭐냐면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게 같아 이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그러면 글 쓸 때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제 문어라는 것은 밥을 먹었다 있는데 글을 쓸 때는 밥을 먹었다 하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문어체야.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가 이루어진 언문일치가 자, 나온 작품은 이광수의 무정에서부터가 언문일치가 돼. 이광수의 무정은 지금부터 100년 전이거든. 1917년이거든.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작품은 기본적으로 문어체야. 근데 우리가 고전 소설은 언제까지가 고전 소설이야? 역사가 뭐냐? 금오신화에서부터 갑오개혁까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 거는 당연히 자, 문어체가 되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운문체적 요소가 되게 많아. 운문체의 반대는 사문체 요소인데 운문체 요소가 되게 많아. 자, 운문체 요소가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작게 보면은 첫째 판소리계 소설이 굉장히 많이 자, 뭐죠? 불려졌어. 판소리계 소설. 그럼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판소리는 노래였잖아. 그거를 소설로 바꿔놓으니까 사사조 사원보의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고전 소설은 대부분, 자, 뭐지요? 거기, 인쇄 문화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몇 권의 판본을 가지고 돌려 읽게 되거나, 또는 뭐지요? 글을 아는 사람이, 우리 보통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자, 뭐 장터 같은 데서 엽전 한 번씩 받고 읽어주잖아. 구술해주잖아.
그치? 구술. 입을 해서 읽어주지. 책 읽어주는 사람이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읽어줄 때 어때? 자, 딱딱한 산문보다는 자, 운율이 있게 운문적으로 읽어주면 훨씬 더 이야기 전달이 잘 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요즘 보면 뭐 책 읽어주는 사람에서 선생님이 그전가 밀레이 서재인가 가입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들으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 글을 들으면 편하겠다 싶었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소리만 들리지 정확하게 그러면은 책을 읽는 만큼의 집중을 해야지 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의도로 막 선생님 지방 운전을 많이 하니까 지방 운전하면서 그냥 들으면 좋겠다 해갖고 들었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소음으로 한 10분 듣고 나면 막 소음 같아. 그걸 정확히 들으려면 막 완도 가면 막 8시간짜리도 있고 그러거든.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로 읽어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실효성이 없구나. 듣는 게 그래서 읽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당시 이제 읽어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거 말해주는 사람을 이런 사람 전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지 구연동 하듯이 자 생동감 있게 읽어줘. 그래서 운문체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체는 뭐냐면 우리 거기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지 구술의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읽어주는 사람이 다 알아야 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가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냐면은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편집자적 논평이. 소설자가 마치 편집자가 되어서 코멘트를 달아버려. 이것도 어떤 거하고 매치가 되냐면 책 읽어주는 거하고도 매치가 돼. 책 읽어주는 거. 책 읽어주는 변사 같은 사람이 읽어주다가 아이쿠 춘향이 모습을 보니 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구만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야 직접. 그래야지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상황에 감화가 돼가지고 훌쩍훌쩍거리고 콧물도 닦고 그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개입하고는 조금 달라. 현대 소설에서도 작가의 개입은 얼마든지 있어. 그치? 민주는 그 녀석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불편해.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으나 차마 뜨지도 못하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거면 소설자가 민주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치? 자, 편집자적 논평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코멘트까지 해야 돼. 그런 민주 처지 보니 불쌍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 이거 거의 안 들어가. 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해 버리니까.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밑줄 딱 그어놓고 자, 이 부분에 나 있는 소술자의 태도와 동일한 것 이런 문제가 나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이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 보시면 첫째는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 들어가. 제자 가인형. 제자 가인이 뭐지?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야. 영웅적 모습. 여자가 나오면 정말 선녀처럼 예뻐야 되고요. 그렇지? 남자 주인공이 나오면 정말 모델처럼 만화에서 나오는 만찢남처럼 멋진 남자가 주인공이 돼야 돼.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평면적이고 전형성을 띈 인물이 나와. 자, 평면적이고 전형성이 여기서 평면적이라는 것은 여기 평면적 구성은 자, 다른 말로는 순행적 구성이고 이거의 반대말은 역순행적 구성이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평면이고 순행이야. 시간이 이렇게 되면 자, 입체적이고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말하고 인물에서 평면적 인물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입체적 인물이야. 어떤 거냐면 평면은 자, 인물의 성격이 하나밖에 없어. 안 변해. 근데 입체는 팔랑팔랑 바뀌어. 그 작품 속에서 성격이 바뀌어 이거고. 그다음에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 전형적의 반대는 개성적 요게 되지. 그래서 이런 인물이 나와.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고 평면적. 그다음에 사건 같은 경우는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인 전개가 되고요. 비현실적 전기성이 드러나고요. 그치? 우연, 즉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복선에 의해서 어떤 사건 전개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면 고전소설은 그냥 악당이 쫓기고 있는데 갑자기 자 뭐지요? 도와준 사람이 나와서 도와줘 버려. 뭐 이래도 돼. 그래서 우연적이고 비현실적. 그 다음에 사건 자체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이런 구조가 나오지. 그 다음에 배경은 자 뭐죠? 자 사대주의 사상으로 해서 자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치? 그 다음에 자 불분명한 경우도 자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선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자 사대주의 사상이 드러나기도 하더라. 자, 이런 정도가 일단 기본 툴이 되는데, 혹시 이제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조금 봐보자. 자, 그래서, 자, 한문소설 보니까, 자, 주인공 행같이 제자가인 제자가인형 인물이더라. 그 다음에, 자, 문어체로서 사물을 미화했다. 문어체적 요소가 강하더라. 그 다음에 일상적이건 현실적인 초현실적이고 계기한 내용, 자,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사건 전개. 그 다음에 권선징악의 주제나 우연성, 해피엔딩, 그래서 권선징악, 그 다음에 우연성, 그 다음에 해피엔딩, 다 언급되어 있는 말들이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녹아 들어가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국문소설 보시면, 자, 그래서 한문소설이 뭐 이제 우리 고전소설의 출발이고, 그리고 국문소설은 뭐부터 출발하는 거지? 홍길동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자, 이런 소설들이 발전해 가겠지. 그래서 작자 연대는 대부분 미상이고요. 주제는 자 권선징악이지요. 그 다음에 인물 전형적이고 평면적이고요. 제자 가인형이다. 타이틀만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구성, 일대기종 구성, 시간적 순서 평면적 구성, 행복한 결말. 그다음에 사건 우연적이고 비현실적, 배경은 일부만 조선이고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아요. 문체는 운문체와 문어체. 자 사상은 자 무속신앙도 나오고 유불선이 다 나와요. 이거지. 뭐 다 나오니까 필요 없고. 묘사 구체적 사실이라고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진술, 상투적이고 추상적 미줄거. 그래서 늘상 쓰던 표현들이 자 주로 반복돼. 자 그거를 그냥 쭉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 뭐지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 오케이?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더라. 자, 조선 초기 한문소설은 주로 뭐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임재의 화사수성기 원생모인은 넣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금오신화 정도만 보면 되겠지. 금오신화. 그 다음에 이제 자 영웅소설, 몽자류소설, 그리고 가정소설, 애정소설, 대하소설, 풍자소설, 그리고 판소리개 소설, 그리고 박지원의 한문소설로까지 자 꾸준히 발전해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보시도록 하고 자 혹시 이생규장전 한번 봤니? 네, 봤어요. 봤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생규장전인 통해서 더 읽어보기가 뭐가 나왔어? 금오신화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총 5편으로 돼 있지. 5편으로 돼 있어서 거기 나와 있듯이 자 거기 이생규장전 나오고 또 하나는 만복사 저포기, 남연부주지, 그 다음에 용궁부연록, 그 다음에 치유부벽정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혹시 거기 뭐 사치남정기 봤니? 하나만 봐보자. 사치남정기 간단한 내용만 봤나 보다. 그 다음에 예덕선생전, 운영전, 박시전, 호질 자 6개까지 있는데 혹시 그냥 딱히 본 거 있어? 제목만 막 중심으로 봤니? 사실감정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또 자 사치남정기 한번 봐봐봐. 자 이거는 자 이번에 사씨가 남쪽을 방황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서포 김만중이가 숙종의 인현왕후 폐위 사건을 풍간하기 지은 소설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일단 우리 그거 없이 그냥 소설이 나왔어.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자 2가지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까? 이게 초점이야. 누가 무슨 짓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의 원인과 갈등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해결됩니까? 이걸 보시면 돼.
자, 유상서 동그라미 쳐봐봐. 지금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자. 유상서가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소주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 유상서는 교씨의 일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교씨 동그라미 쳐봐봐. 그 다음에 자 뭐지요? 유상서는 그리하여 하인 여러 명을 주막으로 보냈다. 곧 교씨가 냉진을 따라갔다가 냉진이 죽은 후 창기가 되어 그곳까지 온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창기가 뭐지? 창기 노래 부르는 기녀를 뜻해. 노래 부르는 기녀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자 뭐죠? 유상서가 나오고요. 자 교씨가 나오지.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자, 요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 작품을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자, 뭐죠? 작품을 이해하는 범주가 굉장히 달라. 그치? 자, 유상서와 교씨는 무슨 관계지? 남편과 첩의 관계지. 그치? 남편과 첩의 관계인데 자, 유상서는 유알림이야. 유알림에게는 자, 정실 부인 사씨가 있었지. 사부인이 있었지. 사씨가 있었는데, 자, 사씨에게는 한 가지 흠결이 있어. 뭐야? 자, 아이를 출산을 못했어. 나중에는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는 출산을 못해. 대를 잊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야? 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잖아. 그래서 사씨가 알림에게, 자, 뭐야? 첩을 얻으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유알림이가 몇 번이나 사용하다가, 결국은 대를 이어야 된다는 자 집안의 압박에 결국은 사씨라는 첩을 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건 본처가 되고 첩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때 이제 쟁총이 벌어지게 돼. 쟁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을 다투는 건데 꼭 사랑뿐만 아니라 집안의 자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실분이 되기 위해서 교씨가 어때 사씨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래서 결국은 자 고육지책을 써가지고 자 교씨가 낳은 아이를 자 자기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동천과 모의해가지고 죽이게 돼.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인 죄를 사씨에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자 남들이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악독하기로서니 남을 미워한다고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남을 모함할 리는 없을 거다 생각해서 결국은 유상서가 사씨를 어때 집에서 내치게 되지. 그래서 사씨가 결국은 남정을 하게 되는 거야. 남쪽으로 또돌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정실분이 된 교씨는 자 동천과 함께 자 여기는 뭐 내연남이 되겠지. 동천과 함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유상서도 어때 모함을 해가지고 집안의 자리에서 내쫓게 돼서 집안의 실권을 모두 차지하게 돼. 그 이후에 유상서가 드디어 교씨의 정체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결국은 자 자기의 억울함을 항명하여 풀고 다시 상서벼슬을 받아가지고 자 교씨를 찾아서 벌을 하고 사씨를 찾아다니는 과정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이 유상서가 교씨의 후일담을 듣는 거야. 그래서 후에 결국은 자 여기 교씨도 결국은 어때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창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자 교씨가 냉진을 따라갔다가 냉진이 죽은 후 기녀가 되어 그곳까지 온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씨는 집에서 쫓겨난 후 자신의 신부를 기생 조칠랑이가 속이고 기루에 응거하며 자 기루 기방에 응거하면서 재물을 탐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유배지를 펴내는 유알림은 교씨를 벌하기 위해 교씨의 행방을 찾고 결국 고시의 근황에 대해서 조사하기를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어디 이제 결말 부분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교씨를 벌하는 부분. 자, 이윽고 상서는 매파를 불러 많은 상금을 하사하시고 그녀에게 일렀다. 그래서 매파는 뭐야? 우리가 자, 중매 들어주는 사람인데 자, 아녀자로서 자, 남녀 간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 조칠랑을 만나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거라. 여기서 조칠랑은 결국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야? 교씨를 두고 하는 말이지. 매파는 즉시 떠나 교씨를 만났다. 자, 지금 외부 최상석께서 천자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네. 이곳을 지나가다가 칠랑의 명성을 듣고 그대를 취하여 소실로 삼았으면 하시네. 소실첩으로. 상서는 당조에 이름난 재상이지. 연세는 42세 재산을 집안 또한 매우 부유하다네. 다만 부인께 병으로 집안일을 다스릴 수가 없지. 칠랑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이름은 비록 첩이나 하나 실은 부인과 다름없을 것이니 칠랑 자네의 의향은 어떠한가?
거야. 자, 이거는 자 뭐지요? 유알림이 매파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자, 뭐지? 유혹하고 속이기 위한 거지. 누구를 자 떠보기 위해서 교씨를 떠보기 위해서. 근데 교씨는 어떻게 했어?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이니까 최상서의 소실인데 정실 부인 엄연히 있는 정실 부인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데 경력이 있는데 병든 아내를 자 물리치고 정실 부인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지. 그럼 교씨가 어떻게 했어? 자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 교씨는 흔쾌히 승낙했다. 결국 자 이제 유알림이 어때? 교씨를 어때 유혹해서 붙잡기 위해서 자 이렇게 덫을 놓는 거야. 매파가 다시 말했다. 상공께서 부인과 동행하시는 중이시니 이를 주선하기 불편한 점이 있네. 그래서 신랑으로 하여금 조금 뒤에 상경하여 먼저 성친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네. 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없으니 지금 부인과 같이 가니 같이 맞지 말고 따로 먼저 자 한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세나. 알겠습니다. 매파가 돌아가 상서에게 자 그대로 아뢰었다. 상서는 즉시 의상패물, 거마, 교군 등을 갖추게 했다. 그리고 칠랑을 이끌고 뒤따라오게 하였다. 상서는 소리에 도착하여 천자에게 자 사은하였다. 그리고 옛집으로 물러가 안팎을 청소하고 종족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다. 여기서 옛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뭐야 유상서도 자 귀향을 갔다가 결국은 자 뭐겠어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그리고 이제 뒤에 교시까지 오는 중에 자 덫을 놓아서 끌고 온 거야. 그래서 가족들을 못 이겨 했다. 사부인이 그제야 비로소 두 부인을 만났다. 사부인은 그제야 비로소 두 부인을 만났다. 두 사람의 희비의 정은 여기서 두 부인이 아니라 두 부인이라고 해서 이게 왕고모인가 고모가 될 거야 상서에. 그래서 두 사람의 희비의 정은 누구나 짐작이 있을 것이다. 사부인이 임씨를 불러 두 부인에게 배알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임씨 뭐라고 돼 있나? 임씨가 나오는데 임씨는 교씨의 관계에 의해서 사씨 부인의 잃어버린 아들 이나를 돌봐준 정숙한 여인으로 등장해. 그러니까 유모처럼 등장하는 거지. 이러한 임시의 성품을 한 사씨 부인이 자신의 남편 유알림의 첩으로 데려와 유알림의 고모 두 부인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임씨는 유모 같은 존재지. 근데 워낙 사씨의 아들을 자, 잘 보호해줘서 사씨가 데려가서 또 뭐지 첩으로 삼게 해준 거지. 자, 이 사람은 지난번 사람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지난번 사람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일까? 교씨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부인께서는 자 의심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인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일까? 두 부인. 그치? 그래서 고모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비록 어질다 해도 끝내 이로울 일은 없을 것이네. 비록 임씨가 어질다 해도 뭐 그닥 좋은 일은 아닐 듯하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자 한 명의 남자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네. 두 부인 역시 자 이나의 일 때문에 임씨에게 살해했다. 조카 아들인가에 대해서 이나를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마침 상서가 미소를 지으며 두 부인에게 고있다. 자, 소질이 산둥노산에서 가인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구경이나 한번 하시겠습니까? 가인 내모쳐봐. 자, 여기서 가인은 누구 두고 하는 말일까? 교씨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교씨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교씨는 모르잖아. 최상서 때문에 후실로 들어간지 알고 놀룰랄라 하고 오는데 자 이제 가마가 딱 열리면 어떻게 됐어? 자 유알림의 앞마당이겠지. 자 아완 둘이서 교씨를 인도하고 솜달 아래로 나갔다. 자 이윽고 비로소 얼굴 가리개를 거더니 교씨가 말했다. 상공과 부인께 당상 계십니다. 애를 올리시지요. 자 교씨가 눈을 들어 당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원래 다른 사람이 없었다. 유상서와 사부인 두 부인을 모시고 앉아 있었다. 이때 교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혼비백산했다 이거겠지. 겨우 자 목숨을 자 뭐지요 연명해 가지고 내빼다가 창기로 있다가 다시 신분 세탁해 가지고 자 최상선에 자 소실이 된 줄 알았더니 자 단상에 보니까 두 부인하고 유알림하고 사씨 부인이 떡하니 앉아 있잖아. 좌우 사람들 모두 유씨의 종족이었다. 교씨는 간담이 서늘하여 땅바닥에 엎드린 채 무수히 머리를 조아렸다. 상공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자 애걸복걸하였다. 이거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유상서가 교씨를 벌하고 자 목을 베고 그리고 자 가족 일가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결말 구조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인데 자 유상서 사시 교씨 요 장면이 이제 아까 말했어 숙종이 희빈 장씨 때문에
인연왕후를 자 폐위했지. 인연왕후를. 자, 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풍간해서 지은 소설이 이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입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작품 해설을 한번 봐봐봐. 자,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자 양반 세대부 유할림 가정이 벌어진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자, 명나라 미술가 명나라. 조선을 배경으로 하면은 숙종에 대한 자 뭐죠? 풍자와 비판이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지. 그래서 그걸 은근슬쩍 자, 숨기기 위해서 명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당시 현실을 살적으로 그려냈으며 후처의 모략으로 구성된 본처가 남편과 제외하여 행복하게 살고 후처를 처형당하는 내용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 밑줄을 긋고요. 자, 이 작품의 사실을 인연왕후로 본다면 인연왕후로 옹호하다가 귀양간 김만중이 자 인연왕후 폐위 후의 부당성을 풍자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잠깐 봤는데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으려면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잖아. 밑에 봐봐봐. 중국 명나라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사람과 부인 최 씨는 늦게야 아들 연수를 얻는다. 연수는 15세 때 장음, 연수가 바로 유할림이야. 자, 15세 때 장원 급조하여 한림 학사 벼슬을 얻는다. 그래서 유연수는 유교적 저속을 이기면 정숙한 여인 사씨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유할림의 아버지가 유현이겠지. 유현하고 최씨 부인 사이에서 자, 유할림이 나고요. 자, 그러나 사씨는 후사를 얻지 못한다. 대를 잇지 못하는 거지. 자, 사씨는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후사를 위해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하지만 간악하고 교활한 교씨는 사씨를 모함하여 자신 유씨 집안의 실세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던 중 교씨는 자신의 아들 장주를 낳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들 장주를 스스로 죽이고 사씨에게 누명을 더 씌운다. 아주 무서운 엄마지. 비정한 엄마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유할림은 교씨의 관계에 속아 사씨를 폐출하고 교씨를 정실로 삼는다. 이후 사씨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또돌이가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사씨가 남정하는 과정이야. 또돌이로 고난을 겪게 되고 교씨는 문객인 동천과 짜고 유연수마저 귀양을 보낸다. 그래서 완전히 어때 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사씨가 집안에 어때 실권자로 다 앉게 된다. 이후 유할림이 혐의를 벗고 유비에서 풀려나고 동청은 자 충신 유할림을 모함했다는 제목으로 처형된다. 이 과정은 사실은 소설 읽어보면 간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 이제 임금님의 자 신뢰를 얻어서 자 결국은 풀려나게 된다. 교씨는 냉진에게 몸을 의탁하지만 자 냉진도 또한 도둑의 개손증으로 처형당하자 기방에 몸을 숨긴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 봤던 부분이지. 오늘 봤던 부분. 한편 유할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씨의 행적을 찾아 사씨와 회유한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교씨를 찾아 처형하고 사씨와 100년 해로하며 영화를 누리고 마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피엔딩 과정이죠. 그래서 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 기방에 가가지고 교씨를 자 뭐죠? 자 속에 덫을 놔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무릎 꿇리게 하고 처형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결말 부분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예덕선생전 요거는 자 뭐가 되지? 거기 박지원의 한문 소설로 그렇죠? 양반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지. 그래서 자, 예덕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똥장군이야. 똥장군. 그래서 똥 푸는 사람이지.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정화조라는 게 거기만 인분 처리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아주 지금 봐도 뭐 3D 업종이고 사람들에게 조금은 경원시하고 홀대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자 뭐지요? 자 성길자의 스승이 즉 장안의 훌륭한 자 인자라고 하신 분이 자 뭐야? 성길자랑 친구 삼고 있어. 아니 성길자 예덕 선생과 똥장군하고 친구 삼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였던 성길자가 어이 그렇게 천한 똥장군하고 자 친구를 삼습니까? 그러자 뭐라 그래? 자 스승이 비록 그는 하는 일은 천하고 비루하지만 그의 인품은 더없이 자 군자의 덕을 가지고 있느니라. 어찌 사람이 겉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보여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양반들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자 하는 소설이, 비판하고자 하는 소설이 박지원의 소설이야.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북학파이고 실용가였던 실학자였던 박지원은 유교적 양반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그래서 호질도 마찬가지지. 6번에 있는 호질도 위선적인 양반과 그치? 그 다음에 정절 부인에 대한 비판 요걸 보여주고요. 4번의 운영전은 몇 안 되는 연애 소설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운영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해피엔딩의 고전 소설이다라고 알려져 있어.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조금만 더 보도록 하자.